일본 정부는 배치를 포기한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에 대체해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2척을 건조할 방침이라고 지지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단념한 미사일 방위를 보완하고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2척 정도 늘려 정미사일 요격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해상자위대 승조원 부족을 감안해 미사일 방어 업무의 일부를 육상자위대 대원에 맡기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방위성 계획으로는 이지스함은 2020년도 중에 8척 체제를 완성한다. 일본 열도를 상시 커버하는 미사일 방위 체제 구축과 비용면 등을 감안하면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지스 구축함은 척당 3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다른 호위함 등에서 차출해야 하지만 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해상자위대로선 추가로 승조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반면 이지스 어쇼어를 운영하려던 육상자위대는 배치 취소로 인원의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기지 경비와 정비 등 지상 업무를 중심으로 육상자위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자민당은 이지스 어쇼어 포기로 인한 새로운 MD 계획을 짜기 위한 대책 검토팀을 지난달 출범시켰다. 검토팀은 북한이 보유한 노동과 스커드 등 기존 탄도미사일, 변칙 궤도로 날아오는 신형 미사일 마하오를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탄의 대응책을 논의해 7월 안으로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될 조짐이 있을 때 먼저 상대의 거점을 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의논해 대책을 강구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배치하려던 이지스 어쇼어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 고노타로 방위상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야마구치현 및 아키타현에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장소의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사일 수리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고 시간도 걸려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마야함 취역, 내년 8척 체제 완비.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마야가 19일 취역해 실전 배치됐다. 마야함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7번째 해상자위대 군함이다. 2021년 3월에는 마야급 이번함 하브로가 취역할 예정이어서 일본은 내년이면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갖춘다. 19일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7번째 이지스 구축함 마야함. 사진 팀카리스 트위터. 20일 일본 해상자위대와 일본 니혼 게이제이 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야함은 이날 요코스카 기지에서 인도식을 갖고 해상자위대 제2호위대군 제1호위대에 정식으로 배속됐다. 마야함은 2017년 착공되고 지난해 7월 진수됐다. 기준 배수량 8,200톤으로 아타고급 이지스함보다 450톤 무겁다. 길이 170m, 너비 21m이다. 길이는 아타고급 이지스함보다 5m가 길다. 속도는 최고 30노트이다. 승조원 300명을 태운다. SH-60K 초계 헬기 한 대를 싣는다. 건조비는 1,720억 엔이 들었다. 마야함은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언이 생산한 위상 배열 레이더, 노드롭 그루먼이 생산하는 X밴드, 고해상 화력통제 레이더를 탑재했다. 특히 마야함은 정미사일의 위치와 표적 정보 등을 해상자위대와 미군의 EAD 조기 경보기 등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교전 능력 시스템을 일본 이지스함 가운데 처음으로 탑재했다. 이런 능력을 갖춤에 따라 마야함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더 효과있게 대응할 수 있다. 마야함은 또 일본이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SM-3 블럭 A의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과 SM-6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으로 있다. SM-3 블럭 A 사정거리는 1000km 이상, SM-6는 300km로 알려져 있어 2021년께 미사일이 장착된다면 마야함의 방공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안보협력국은 지난해 8월 28일 미국 방부가 일본에 33억 달러 규모의 최신형 탄도요격 미사일 SM-3 블록 EA 73발을 판매하는 것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73발의 SM-3 요격 미사일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7번째 마야함과 8번째 하구로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일본은 마야함을 배치함으로써 지난해 1회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공조해 대처하는 능력을 크게 높이게 됐다. 6월 4일 서해 진입한 미스텔스 구축함 가능성도 배제 못해 필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학자 중 하나다. 솔직히 말하건대 냉전이라는 용어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냉전은 차가운 전쟁이라는 말인데 전쟁이 어떻게 차가울 수 있다는 말인가? 냉전이란 단어는 마치 검은 태양 둥근 네모와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전쟁은 뜨거운 것이다. 전쟁을 색으로 표시한다면 뜨거운 색인 붉은색이어야만 한다. 한때 당대 최고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진짜 전쟁은 하지 못한 채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말재간이 탁월한 월터 리프먼이라는 기자가 이를 묘사하기 위해 만든 용어가 냉전, 즉 차가운 전쟁이었다. 누구나 다 쓰는 말이 되다 보니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말이 되고 말았지만 전쟁이란 단어 앞에 형용사를 붙이려면 뜨거운 이란 형용사만이 타당할 것이다. 강대국이란 본시 전쟁을 잘하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인데 냉전 시대 동안 강대국들은 결코 자기들끼리 직접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 역사상 나타난 전쟁의 빈도를 살펴보면 강대국들의 전쟁 빈도가 냉전 시대처럼 낮은 시절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냉전사의 권위자 존 루이스 게리스 교수는 냉전 시대를 장기적인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다. 냉전이 끝나고 한 10년 동안 미국은 널널한 세월을 즐겼다. 그러나 2001년 테러 공격을 받아 테러와 싸우느라 정신없던 차에 다시 공룡처럼 막강해진 중국을 맞이했다. 겨우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듯 했는데 테러리스트보다 훨씬 골치 아픈 중국이라는 위협에 당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상당수, 아마 다수의 학자들은 중국과 미국은 싸울 일이 없는 나라라고 믿었다. 중국은 공장이고 미국은 시장인데 공장과 시장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다. 혹 중국이 미국과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 사는 중국은 미국과 같은 부류의 나라로 진화할 것이라고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아무리 미국과 생각이 달라도 결국 그들은 미국이 벌이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미중 신냉전이라는 말은 웬 말인가? 기대한 바처럼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필자는 앞으로 다가올 미중 관계가 냉전이라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열전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미, 소경제 위해 중과 손잡아.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의 내전 끝에 중원을 모두 장악,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미국의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부패했던, 그러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던 장제스는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퇴해 대만으로 도망쳐 중화민국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영토 규모로 보나 인구 규모로 보나 대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건국 후 20년 이상 유엔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편에 서서 참전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그놈이 그놈이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군과 중공군이 치열한 교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미중양국은 돌이킬 수 없는 적대국이 되어버렸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태평양의 적국으로 생각한 나라는 일본이지 중국이 아니었다.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었던 19세기 중엽 이후 약 100년간 중국이 마오쩌둥에 의해 공산주의로 천하통일을 이룩할 무렵까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형제 국가라 말하면서도 서로 미사일까지 쏘아대면서 영토 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본 미국은 대적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펼친다. 키신저, 닉슨 등 탁월한 현실주의 전략가들은 중국을 소련과 결별시키는 한편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중국을 국제연합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중국에 준 것도 사실은 미국이 한 일이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소련과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공산 통일을 허락했다. 남쪽 국경지대가 안전해야 중국이 북쪽에서 소련과 열심히 싸워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련을 패망시키기 위해 중국을 활용해야 하는 미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 정치사의 상궤를 그리 벗어나는 일도 아니었다. 강대국 정치에서 약소국은 장기판에 졸만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 미국 사람들은 소련과 달리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변신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 총생산액이 일본을 앞서는 것을 보았을 때도 미국은 놀라거나 우려하지 않았다. 중국의 부상을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꼴통 같은 인간으로 치부되었다. 냉전이 끝난 세계에서 이처럼 생각하는 경우 혹은 사람들에게는 냉전적 사고 방식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에는 국제정치의 본질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부쩍 늘어났다. 이를 추종하는 정치가들과 기업은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패권 시대 첫 번째 대통령인 41의 빌 클린턴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었다. 43대 조지 W. 부시, 44대 버락 오바마 등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 글로벌리스트라고 분류될 수 있는 정치가였다. 이들이 있는 한 중국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글로벌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사실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인간 만사를 국경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투정을 부리는 일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논리는 속으로부터 굶고 있던 병을 치유하는 데는 실패했다. 자동차 품질이 문제지 그게 미제면 어떻고 일제면 어떠냐? 월급만 잘 받으면 되지 당신의 사정이 미국 사람이면 어떻고 중국 사람이면 어떠냐? 라는 일면 강압적인 질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꼴맛 터지기 시작했다. 일제 자동차를 타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 도시요 미국 번영의 상징이던 디트로이트가 폐허가 되고 있었다. 모든 생필품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놓은 미국은 미국 회사가 만든 마스크와 각종 의약품을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미국 국기와 미국 올림픽 대표단이 올림픽 개회식에서 입는 유니폼마저 중국제여야 하는가? 라는 자조적 한탄도 나왔다. 그래도 글로벌리스트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이고 둘러댔다. 그들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글로벌리즘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트럼프에게 거의 20여 년 만에 백악관을 빼앗기고 말았다. 중국의 빛의 속도로 경제력이 성장하는 동안 중국 개혁의 선구자인 덩샤오핑은 자신의 후배 정치가들에게 중국의 힘이 막강해지더라도 미국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면